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중원의 젊은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교 슈퍼위크로 불리던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이걸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슈퍼위크부터 슈퍼 예산까지 당신의 평가는 이란 주제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펙 정상회의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지난 주말에 폐막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부터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경제인들의 회동까지 관심이 쏠렸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어떻게 보셨어요, 윤 의원님? 예, 일단 저는 점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 80, 어제까지는 85점 정도 됐어요. 바뀌나요, 그게 네, 하루 근데 차이로? 하루 차이로 5점이 깎였는데 내일 80. 또 깎이겠네요. 내일 모레 또 깎이고. 그럼 봐야죠. 예, 왜 깎였냐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는 국회 비준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행정 협정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양해각서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 정부에서 국회 비준을 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막대한 한미 투자 금액도 있고 여러 군사 협정이나 이런 군사 협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행정 협정까지 좀 가서 그래야지 나중에 또 트럼프가 딴소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게 행정 협정까지 가서 국회 비준까지 좀 받았으면 했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해서 지금 5점이 깎여가지고 다시 이거 받는다고 해서 5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점수하셨으니까 네. 변호사님도. 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안은 제출하면 통과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와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좀 소원한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러한 관측 때문에 국회 비준안 제출 안 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 경주 선언문이 네.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가 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뭐냐 하면 에이펙이라는 거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를 위해서 으쌰으쌰하는 건데 이제까지 그래서 모든 선언문에는 자유무역, 다자무역, WTO 이런 정신이 담겼어요. 근데 이번 경주 선언문에서나마 최초로 자유무역이 빠지고 보호무역으로 간 겁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만 좋은 거예요. 사실 에이펙 국가들은 대다수가 개발도상국 국가들입니다. 파푸아뉴기니도 있고 무슨 인도네시아도 있고 이러한 다 인니도 있고 다 개발도상 국가들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는 건데 이 자유무역 시대에서 그걸 빼고 보호무역으로 가는 거를 에이펙 경주선언문이 최초로 선례가 되면 좀 안 좋다 보여지고요.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축구를 할 때 선진국과 후진국이 같은 룰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축구 경기를 할 때 미국이 세다고 중국이 세다 그래가지고 걔네들 인원수를 더 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 경주선언문이 좀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걱정됩니다. 네. 일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전에는 이 미국에서 미국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왜냐면은 자유무역 하다가 트럼프는 보호무역으로 보호무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7년 전에는 협정 자체문이 나오지 안 나왔죠.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중국에서 좀 조율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지대 논의 및 추진 합의 좀 애매모호하게 뭉개면서 그냥 적당히 합의하자 요 정도 나온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 경주 선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온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진국 아닌 국가들에 대한 배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안 담아져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여성 문제나 성평등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네. 국민들 머릿속에는 경주 선언문보다 금관 이런 것만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관세 협정에서 조금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좀 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딱 마땅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어떻게 했냐, EU랑 어떻게 했냐, 이런 거를 봤을 때 관세 협정은 조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나마 선방을 하지 않았냐. 근데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들이나 뭐 정말 이제 문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 땀 한 땀 이제 다듬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나와서 국회 비준까지 받아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보시기에는 에이펙에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인물 네. 누가 있을까요? 가장 인상적인 걸 말씀드리면 문서가 없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체결하고 또 중국하고도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정상회담들이 앉아가지고 서명을 하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카이치 사에나 총리랑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문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한 장면이 우린 전혀 없다. 우리가 집을 사러 가가지고 집 둘러보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집을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문서에 서명을 안 하니까 미국과 EU 또 미국과 일본은 문서에 서명을 해가지고 양국에 돌아갔을 때 양 정부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얘기와 미국 정부가 하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예를 들어서 무슨 반도체 칩에 대해서 26만 개를 블랙웰 칩을 갖고 오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돌아가자마자 하는 말이 뭐였냐면 블랙의 칩은 못 준다. 그거는 블랙의 칩 중에 고농도, 가장 고기술력이 있는 담긴 칩은 못 준다. 바로 말이 틀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문서가 없기 때문에,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근데 겁니다. 일단 문서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한 2, 3일 정도는 좀 기다려 봐야겠다. 저는 그게 예, 하는 아마추어인가 부분들이 뭐냐면 있는데 그 실무자들이 예, 다 하는 만들어 부분들이 놓고 있는데 정상이 만났을 때 이게 저는 사인해야죠. 예. 트럼프가 아니면은 이 말이 맞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일본하고 같아요. 하고 그리고 EU하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가서 하는 말에 우리 뭐 정치권이나 뭐 정부에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지금 문서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네.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네. 이 국내 정치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농산물도 우리는 개방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가자마자 100% 개방했다고 했잖아요. 네. 쌀 개방한다. 그거에 대해서 30년 이상 소고기 어쩔 그들의 것이냐. 국내 정치를 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단은. 아닙니다. 일단 두고 정말 이 문서에 어떻게 담느냐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100%뭐 농산물 같은 거 100% 열었다고 하면 우리 정부 이거 심각하게 잘못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트럼프는 가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을 할 필요가 지금 좀 없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는 부분도 아니 있어요. 이게 뭐 네. 우리나라만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본하고 EU나 트럼프가 방문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다 문서를 체결해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나라만 아니 일본하고는 자기가 대우를 하냐.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씨 이거 내가 좀 잘못했나? 이래가지고 딴소리 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들이 그렇진 않은데 딴소리 못하게 서명에 받아놔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그 드리는 서명을 겁니다. 받는 그럼 작업을 또 하고 만나서 있기 또 때문에 사인해야 되는데 이제 또 만나나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의원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인물. 저는 금간으로 시작해서 깐부 치킨으로 마무리해줬다.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쨌든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무궁화 훈장도 주고 금관도 주고 이게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씁쓸했어요. 아 저렇게까지 줘야 되나 뭐 이런 게 특히나 이제 저는 금관이 더 이렇게 이슈가 많았었는데 네. 무궁화 훈장은 우리나라 이런 규정상 대통령하고 대통령 배우자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외교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정상에게는 특별한 공이 있을 때만 주는 부분들인데 트럼프가 무슨 특별한 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훈장까지 주는 부분들이 좀 씁쓸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나마 막판에 이제 깐부 회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엔디비아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만나가지고 이 GPU 이게 이제 AI 시대에 아주 중요한 기술력을 필요한 장비들인데 예. 이거를 좀 26만 개를 공급을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트럼프가 뭐 아니다 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업들 간에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게 가장 좀 좋은 성과 아닐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 이거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게 이제 엄청난 이슈가 됐었죠. 이거 두고도 이제 뭐 네. 평가는 또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틀 전에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윤 의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핵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할 거냐
아니면은 거의 다른 미국까지서 건조를 네. 할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좀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 테니까 연료만 좀 공급해줘. 그러니까 뭐 자동차는 우리가 있으니까 연료만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이 트럼프는 아니 그거 말고 잠수함을 채로 파는 이런 대화가 좀 오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마추어 정부입니까? 양국 정상이 만나던가 혹은 기업체 회장들이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의 사장들이 만난다 하더라도 실무진들끼리 얘기를 다 정하고 조율을 다 한 다음에 만나서는 문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수함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핵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니까 트럼프가 또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너네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미국 와서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 기술력과 우리의 뭐 인력 같은 거,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게 경제 상승이 다 미국의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의 효과는 없다. 물론 핵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 자체를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그 세계사에 세계 1차 대전이 막 발발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영국을 통치하던 시절인데 오스만 제국에서 영국이 그때 조선 산업 1위가 영국이니까 영국에 배 2척을 맡깁니다. 전함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영국이 전함을 다 만들었어요. 돈 받고 전함 다 만들어서 이제 줄게 하기 직전에 갑자기 처칠이 하는 말이 지금 전 세계가 비상사태다. 국가 비상사태니 이걸 압수하겠다. 라고 해서 영국 해군이 오스만 제국이 맡겨놓은 그 배를 압수합니다. 만들어 달라고 한 배를. 압수하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으키고 나서 독일 편에서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반발하면서 굉장히 격양되게 가는 건데 오스만 제국이 그 당시 굉장히 거대 제국이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배 건조를 다른 나라에게 함부로 안 맡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F-22나 항공모함, 이지스함 우리 기술력이 없으면 사서 올 수 있죠. 이거는 우리 윤민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 연료봉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왜 배 자체를 미국에다 맡깁니까? 이것도 지금 정부 협상이 좀 실패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왜냐하면은 물론 맞죠. 처음에 이제 실무진에서 다 조율을 하고 이제 정상들은 만나서 사인을 하면 되는데 이 트럼프 정부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했다니까요. 아니 다른 나라도 안 통한다니까요. 일본도 그게. 하고 EU도 하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거기도 다른데 저는 이 핵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구시대 쪽에서 이제 무기 체계들은 큰 거, 센 거 이런 거 한 대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가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은 전쟁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드론전 아닙니까? 드론전. 그리고 해상에서도 우리나라 그리고 바다가 이 핵잠수함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크고 비용도 많이 되고 무거운 무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서해 바다나 이런 데는 얕아요. 그렇게 오래 잠수함이 가라앉았을 이유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소음 문제 이런 부분들도 서해는 시끄러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돈으로 분산형 전력 체계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 방향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의당에서는 권영국 대선 후보자가 대선 토론하다가 트럼프 아웃하면서 빨간 그렇죠. 그 퇴장을 하는 그런 기억하시죠? 그런 거와 지금 비슷한 논조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핵 잠수함이 없으면 우리나라 잠수함 뭐냐? 디젤 잠수함이에요. 여러분들 디젤 자동차 아시죠? 소리가 엄청납니다. 잠수함이 다닐 때 다 들켜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야. 핵 잠수함은 반영구적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한 번 자명을 하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주가 넓을까? 바다가 넓을까? 지금 구글에서도 우주 지도는 그리지 않고 바다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바다를 점령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군사든 경제든 점령하는 것이고 바다를 조용히 다니는 거. 이것이야말로 미래 산업을 발전하는 것이지 드론은 살상무기 아닙니까? 드론은 살상무기고 이 바다를 다니는 것은 비단 군사 무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원 채취나 해상 지도를 그리는 거나 핵 잠수함이 조용히 다녀야 된다. 말씀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의 땅을 이렇게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다니는데 핵잠수함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자원이나 이런 문제들은
공식적으로 바다를 같이 연구를 하자. 이런 민간 영역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핵 잠수함이 전국을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닌다고요? 저는 그거는 오히려 그 국가 간의 갈등이나 네. 이런 부분들만 부추길 수 있고 지금 벌써 우리나라 핵 잠수함 건조한다고 하니까 일본도 한다고 그러지. 아니죠. 중국도 일본이 한다고 먼저 그러지. 한다 그러니까 먼저 한다고 그랬죠. 합니까? 우리도 이재명 한다고 대통령이 그랬죠. 갑자기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되게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정리해 주시죠. 잠수함 보유 능력은 월등하기 때문에 뭐 디젤 잠수함도 뭐 디젤 뭐 기름 떼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라와 가지고 잠깐 디젤을 이용해서 전기를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에 다시 다니는 거예요, 밑으로. 근데 그러기 핵잠수함은 때문에 올라와서 충전할 필요도 없죠. 계속 필요 다닐 없죠. 수가 근데 있죠. 먹을 거는 공급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네. 아니, 어차피 그것도 좀 올라와야 저는 뭐 돼요. 필요하다는 아니, 입장입니다. 여기서 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조선은 우리가 앞서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잠수함과 관련된 건 전 세계 탑이잖아요. 네. 거기서 짓는다고 해서 만든다고 해서 우리 기술이 유출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뭐 브라질 같은 데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미국에서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미국 그 필리 조선소가 필리 조선소가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원하는 핵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되냐 안 되냐부터 지금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입에서는 필리 조선소라는 입이 먼저 나왔어요. 그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취업률 상승 그것을 생각해서 필리 조선소를 했는데 그러한 문제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군사 레이더 기술은 우리나라가 뭐 뒤처진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는 우리나라 무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리고 필리 조선소가 그냥 동네 구멍가게 같은 조선소 같아요. 그러니까 상선 정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잠수함을 만들게 되려면은 그리고 또 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환경 영향 평가나 주민 동의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5년이나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농축 우라늄을 뭐 군사 시설이나 뭐 군사 용도로는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2035년이에요. 그럼 필리 조선소에서 만약에 만들기 시작하는 때가 저는 2035년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필리 조선소에서 짓겠다고 하면은 어차피 거기 새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35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있어서 정도 정리하죠. 필리 조선소에 만들 거면은 아예 하지 말자. 예. 이런 얘기도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교 슈퍼위크에 이어서 슈퍼 예산 전쟁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시작으로 해서 국회가 예산 전국에 돌입을 했는데 이 대통령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에 대해서 AI 시대를 여는 예산이 될 거라면서 국회 협조를 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 적자 예산, 포퓰리즘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연설한 게 몇 번 있었는데 네. 시대에 맞지 않은 연설을 한 적이 몇 번 있죠. 현충일 행사에서는 북한하고 중공군으로부터 침해당한 우리나라 순국 선열을 애도해야 되는데 현충일 행사에서 뭐 친일파 얘기를 좀 했었고 광복절 축사에서는 오히려 그 친일에 대한 울분을 터뜨려야 되는데 광복절 행사에서 오히려 하는 말이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적 협력체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번 시정연설도 약간 그러한 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시정연설을 딱 받아본 순간 윤석열 정부 2025년 시정연설 34페이지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읽은 게 12페이지거든요. 윤석열 정부에는 미래가치, 뭐 AI도 담고 다 담았어요. 그러면서 노동, 환경, 복지 담으면서 줄일 걸 줄이자라고 담은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니까 AI만 지금 28번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에는 메타버스에 엄청 투자했거든요. 지금 메타버스 씁니까? 안 쓰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 거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 근데 예산을 뒤집어 보면 AI 예산이 아니라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에 20조를 만들었어요. 이게 작년에서는 0원으로 깎인 건데 이걸 20조로 올린 거. 이거 지금 지역 화폐 상품권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나 혹은 경제 리포트를 읽어보면 경제적 효과는 아예 없고 지역 화폐 깡이나 혹은 뭐 그 지역 화폐 발행 업체들이 갖고 가는 그러한 낙전 수입이 너무나 우려된다는 게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우선으로 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한 가지 아쉬운 거 먼저 얘기드리면은 시정연설 내용보다 국민의힘에 나가가지고 싸운 모습만 더 부각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작 중요하게 시정연설을 어떻게 했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부각된 게 아니라 그런 정쟁만 남아가지고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어쨌든 예산에서 AI 예산이 뭐 한 10조 정도 들어가가지고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R&D 예산도 35조. 해가지고 역대 최고 늘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 때 너무 깎아놔가지고
3배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술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투입이 되는데 다만 우려되는 건 있죠. 일단 적자가 이게 되면은 한 100조 정도 넘게 나온다고 해요. 이 적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국가 채무도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한미 관세 협상이 만약에 타결되고 이제 뭐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농산물 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럼 그쪽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어떻게 챙길 거냐 이런 부분들의 숙제는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상품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권도 윤석열 정부가 너무 깎아놔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 올라간 없으니까요. 부분들이 있고 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필요가 있는 것들은 지금 상품권 안 쓰시죠, 잘. 상품권을 네. 저도 안 쓰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상품권을 20조를 발행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전 세계가 안 한다고 우리가 꼭 안 할 필요는 없죠. 전 세계가 왜냐하면 필요가 이 없으니까 안 하는 상품권의 거죠.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지금 부정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일부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지자체마다도 그거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고 지금 이제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부정 유통이나 이런 거는 거의 제가 없다. 예를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들어드리겠어요. 말씀 이렇게 끝나고. 네. 있고요. 일단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100억 정도 이제 예산이 쓰게 되면은 한 800억 정도의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요즘에 농협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침마다 그 상품권 살라고 줄 서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리고 춘천에 웬만한 중소상공인들은 이 상품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10,000원짜리를 8만 원에 저도 파니까 줄 서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다 손해 왜냐면은 아닙니까? 이게 손해가 아니라 미래 시대가 짊어질 국민들에게 책임 다시 아닙니까? 돌려주는 거고 이거의 가장 좋은 점들은 이거 상품권 안 쓰면 다 뭐 씁니까? 카드 써요. 저도 상품권 쓰고 나서부터는 카드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카드 쓰면은 서로 안 주고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카드 쓰면은 이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카드 수수료 그거 다 누가 냅니까? 중소상공인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상품권은 카드 수수료도 없고 할인 혜택도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진짜 좋은 서민들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선 네. 좋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정책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재미있는 질의가 나온 게 그 커피 브랜드 중에 굉장한 유명한 커피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거를 기프트콘으로 선물을 줘요. 근데 기프트콘으로 선물을 받고 그 커피 대금은 받죠. 그 업체가 안 써요. 혹은 아니면 충전을 해놓고 그 커피 어플에 충전할 수 있거든요. 충전을 해놓고 안 써요. 그러면서 그 커피 업체는 그걸 다른 돈에 투자합니다. 자, 상품권 20조를 발행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있을 때부터 했는데 그 발행과 연관되는 코나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 세금으로 발행 업체 돈을 줘요. 근데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줄 서고 그리고 신청을 안 하고 그 빈 공간에 대해서는 그 업체는 그걸 다른 데 또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냐 이게. 그게 20조다. 모든 20조가 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좀 보셨으면 정리해 좋겠고. 주시죠. 예, 네. 어쨌든 간에 상품권은 지금 서민들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상품권은 대형마트한테 쓰지도 못해요. 다 중소상공인들한테 좀 쓸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장날 같은 데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경제가 특히나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 좋은 네. 정책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정리해 다음에 주시죠. 주제 한번 잡아주세요. 네. 네. 국민의힘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을 규탄하면서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란 국민의힘의 입장 두 분 생각을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 의원님. 예,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침묵 시위한다고 해놓고선 우상호 그 의장께서 나오니까 뭐 벌써 막 뭐 하고 저는 또 그리고 범죄자 왔다. 꺼져라. 대통령이 입장을 하니까 뭐 그런 말을 내뱉는 게 정말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려도 이렇게까지 떨어뜨려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뭐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정연설 물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뭐 이렇게 되니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불만은 불만대로 표출을 하되 시정연설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뭔 그렇게 참 국민들 봤을 때 너무 꼴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마땅치 못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 이러한 품격 없는 행동의 시작은 민주당이 먼저 했다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야당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꺼져라 이렇게는 얘기 안 했죠. 윤석열 때 네. 했죠. 들어보세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야당도 다 참석을 해가지고 박수도 치고 악수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을 피켓 들고 막으면서 그러면서 뭐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나쁜 문화가 자리 잡아서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까지 온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당대표 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그래도 시정연설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윤민석 의원이 말처럼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치열한 예산 전쟁에서 강원도는 국비를 지켜야 될 텐데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죠, 윤 의원님? 예, 짧게 일단 정리해 주세요. 예결특위에 한교 의원하고 송기현 의원 들어가 계신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너무 이렇게 일선에서 정치적인 정쟁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뭐 협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예산 시국에서는 강원도 뭐 국회의원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의원들하고 지자체하고 원팀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각 국회 강원도 출신 의원실들이 강원도청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에 필요한 예산은 강원도청과 18개 시청, 군청이 가장 잘 알거든요. 국회의원은 힘이 있지만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협조를 좀 최대한 해라. 자존감을 낮추고 협조를 하고 도청 실국장들과 의원실 보좌관들도 자주 미팅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 이번 예산안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강원도는 뭐니 해도 SOC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제가 한 가지 좀 추가시켜 중요하다 말씀드릴 거는 산불을 대비해서 임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차에는 물이 있는데 소방차가 갈 길이 없어요. 네. 임도를 냈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임도 지하에 우수 광거를 깝니다. 산 아래에 우수 광거를 까는 것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산불까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산불 진화 헬기가 헬기. 네, 헬기가 저희 지자체에서 총 저희가 26대가 있는데 8대가 다 지자체에서 임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8대 중에 5대가 30년 이상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봉화 산불 났을 때도 임대 헬기가 너무 노후되니까 가서 이제 추락하는 사고도 있어가지고 적어도 이게 한 82억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절반 정도는 국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좀 이런 부분들도 있고 SOC 중에서는 철도교통망 이게 좀 확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관련된 두 구간들 뭐 헬기 도입도 그렇고 저희 지원 뉴스 통해서 많이 나갔던 네네, 것들이니까 그렇게 정리하고요. 슈퍼위크부터 슈퍼 예산까지 당신의 평가는이었는데 한 줄 평 들어보죠, 윤 의원님. 네, 슈퍼 예산으로 슈퍼 물가부터 잡읍시다. 네, 라임을 좀 맞춰봤습니다. 슈퍼 환율 잡아야죠. 환율. 네. 그 슈퍼가 예. 네. 자, 변호사님. 슈퍼주기 예산 미래 세대 부담금이라 하겠습니다. 예. 갈수록 재밌어지네 한 줄 평이. 예. 좀 당황했어요 나오면. 진일보 하고 있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예산 전쟁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 핵심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도정과 강원 정치권이 좀 똘똘 뭉쳐서 합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겨울 반짝 추위는 풀렸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좀 크죠.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 신경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